네, 전해드린 대로 내년 총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여야 지도부가 막판 총력 유세에 나섰죠. 양당 대표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힘이 있는 사람이냐, 그걸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힘 있는 여당 후보 김태욱에 꼭 여러분 지지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 주권의 민주공화국은 깨어있는 국민들의 행동만이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를 행동으로 증명해 주시겠습니까? 자, 화면으로 보셨으면 어제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태운 직후에 곧바로 강서를 찾아서 진교훈 후보 지원 유서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까지 지원 사격에 나선 민주당이 이제 강서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정작 이 선거 판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먼저 김명 최고위원께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표의 등판으로 강경 지지층 결집에는 일부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하지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사건으로 인해서 가결파 색출 등에 대한 논란들이 아직 잦아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대통합 메시지 없이 정권 심판,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겠다라고 하는 중앙정치 메시지만으로 이 대표가 나서게 되는 일들이 당내 총괄 결집을 이끌기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네.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중앙정치 한복판에서 강서구 보궐선거에 뛰어들게 된다면 네네. 반 이재명 정서가 큰 이 보수 진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도 진영의 인사들까지도 오히려 진교훈 후보로 표를 찍게 되는 것들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어허. 저는 역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역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만 이 대표의 지원 사격으로 지지층이 결집할 거란 전망도 사실 나오지만요. 일각에서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 대표가 지원 사격에 나선 상황, 지금 중도층 표심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지금 김병민 최고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양쪽의 결집은 거의 다 돼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 대한 어떤 혐오 이런 것도 굉장히 그다음 비우호감 네.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지층 결집은 뭐 큰 의미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걸 뭐 더 열심히 누가 투표장으로 나오게 당일날 끌어내느냐 이 문제고요. 중요한 건 이제 중도층인데 예. 그 중도층에 이재명 당대표가 나섬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것도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이유가 네. 이미 김태우 후보를 내므로서 거기에는 대통령이 공천한 선거다 이런 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 이 두 사람에 대한 생각은 이미 너무나 확고한 거거든요. 그 투표층에서 볼 때. 예. 예. 그렇다면 중도층이 현장에 투표 현장으로 나오는 건 무엇 때문일까? 대부분의 선거에서는요 불만 결집이 훨씬 강해요. 네네. 그러면 정권 심판론 내지는 견제론 이게 불만에서 좀 비롯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소극적인 투표층이 현장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오히려 불만이 결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의 효과는 이미 끝났고 네네. 결국에는 투표율이 얼마나 높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는 좀 약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단순히 기초단체장인 선거뿐만 아니라 좀 더 멀리 총선까지도 보고 좀 유권자들이 대응할 것이다. 이런 지적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 21일 만에 퇴원해서 첫 일정으로 그것도 민주당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강서구 유세를 택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단순히 기초단체장 선거를 넘어서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네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프레임 전환하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가 강서라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사법 리스크 한복판에 놓여져 있어서 예. 비록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습니다만 재판 리스크 등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숱한 논란들이 있게 되는데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만약에 이기게 된다면 네네. 여기에 대한 본인 리더십이 확고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하지만 강서구 같은 경우는 이 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과거에
지역에 총선에서 갑, 을, 병 세 곳 모두 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예. 지역 내 정세가 워낙 민주당 텃밭으로 유리한 고지이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승리를 하더라도 과연 어느 정도까지 승리를 하는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 지도부 리더십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등은 추가적으로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걸 네. 보면은 글쎄요, 워낙 텃밭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겠지만 그냥 적당히 이겨서는 안 된다. 큰 폭으로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으세요. 예. 거기엔 동일하십니까? 예, 좀 동일하고요. 그렇지만 큰 폭으로 못 이겨도 지도부의 여유는 좀 생길 수 있고 그 방탄 프레임이 좀 약화되는 상황에서 승리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는 총선 전략을 짤 수 있는 리더십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 이전 그 답변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네. 너무 과도하게 당내의 뭐 어떤 분열을 좀 약간 가중시키는 그런 어떤 그 정책을 쓴다거나 네. 그런 리더십을 발휘한다거나 하면 예. 오히려 그 부분이 너무 부각이 돼서 중도층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은 좀 여유를 가지고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도층 민심을 끌고 총선에 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패배를 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그 타격은 민주당 쪽이 더 클 수는 있습니다. 지금 김병민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쪽이 굉장히 우리가 좀 유리한 민주당이 좀 유리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리한 지역에서도 승리를 못한다면 그럼 예. 총선 승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답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김상일 전 대변인의 생각은 주로 이제 이번 선거가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어떻게 진도를 나가느냐 이렇게 방향에서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이건 지역 그 기초단체장 뽑는 거잖아요. 지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발전할 수 있는 이거를 뽑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서 구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네. 고도 제한 문제라든지 아주 오랫동안 낙후돼 있는 재건축, 재개발에 이르기까지 네네. 어떤 방식으로 강서를 좀 변화시킬지가 사실 선거의 핵심이 돼야 되는데 네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같은 중앙정치 프레임으로 이번 선거를 끌고 가는 것이 맞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현장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유권자들의 최종적인 선택이 이제 내일 곧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국민의 힘이 요구하고 또 주장하고 있는 이 강서 지역 발전에 대한 힘 있는 여권 후보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중앙정치 프레임 여기에 대한 판단이 유권자분들께서 이제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가요. 김기현 지도부 또 이재명 지도부 이 맞붙은 첫 선거기도 합니다.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고 있는 만큼 그야말로 패배할 경우에는 여야 모두 수도권 위기론 다시 불거질 우려가 크죠. 여기에는 동의를 하시는지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바로미터까지는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된 이유는 뭐냐면 네. 대통령께서 사실상 특별 사면을 통한 공천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김병민 최고께서 말씀하신 부분 지역의 민생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자리를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이미 김태우 후보를 내놓으심으로써 지역의 민생 이슈를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대통령이 낸 후보가 돼버렸고 예. 대통령이 그러면은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견제를 받아야 되냐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부각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그 영향은 당연히 그 대통령의 뭐 체면 그 패배하면 대통령의 체면도 구길 수 있고 그리고 현 지도부가 그러면은 대통령이 낸 후보에 대해서 적절한 정무적 판단과 자기의 독립적 목소리를 냈느냐에 대한 부분도 또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예. 그런 것 때문에 그 영향은 주지만 이것이 총선 전체의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면 여기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총선까지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기엔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일단 기초단체장 하나의 선거고 그렇죠. 또 보궐선거 투표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예. 전체 유권자의 표심을 가늠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여기에 만약 이기게 되는 정당은 좀 안주할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있는 지도부 체제 내에서 굉장히 이대로만 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자만감에 빠질 수도 있고 네네. 여기에 만약에 이 패배하게 되는 정당 입장에서는 신발끈을 동여매면서 변화와 혁신의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과거 2010
2021년도에 있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시 민주당이 승리했지만 결국 변화와 혁신을 통했던 2012년도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던 적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총선까지 이어지는 과정의 숱한 변수들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게 되는데 예. 과연 이러한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여기에 대한 아전의 수격 해석이 아니라 정말 민심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총선 승리로 가는 길에 얼만큼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가 총선까지 핵심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를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저 김상일 전 대변인께서 얘기하신 게 이게 김태우 후보의 자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 것이고 이 선거를 통해서 총선에서 그러니까 이 선거에 임하는 국민의힘의 자세는 어떤 겁니까? 일단 김태우 후보는 이 공익제보자 신분으로서 지난날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었던 조국 전 장관 사태부터 많은 일들을 국민께 내어놓은 사람이라는 걸 모를 리가 없을 거라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청장으로 이미 당선이 됐는데요. 예. 당선됐을 때도 이미 1심에서 일부 유죄 판단이 나왔던 일이기 때문에 예. 그 내용들을 다 지켜보고 난 다음 국민들께서 선거를 하셔서 구청장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예, 이 일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 복권 이후로 다시금 선거에 출마하면서 국민들께 다시 판단을 받겠다라는 것이고 예.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조국 전 장관 등에 대해서는 1심 재판이 이제 막 나오고 난 다음 여전히 재판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김태우 후보에 대해서 유독 야박할 정도의 이 선고를 내렸던 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불만들도 같이 쏟아져 있는 만큼 예. 이런 복합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국민께 선택을 받겠다는 것이 국민의 힘이 끌고 가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때 재판이라는 것과 이렇게 콕 집어서 했다는 느낌으로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사법부를 재단하기 시작하면요. 일반 국민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뭐 어디를 기준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예. 안타깝습니다. 예. 김태우 후보가 일부 공익제보자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일부 공익제보자는 예, 무슨 일부. 뜻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혐의 중에 일부는 혐의 중에 공익제보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분인 거예요, 이분이. 네. 근데 범죄를 저지른 분을 바로 사면을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국민이 생각할 때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정부의 모습일까? 그리고 앞으로의 정치가 예. 뭐 특정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상식적이고 그 평상적인 사람들에게는 정치가 좀 뭐랄까 이질적인 알겠습니다. 것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마지막으로 꼭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 다른 후보들 총 6명의 정당 후보들이 좀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 외에도 정의당 권수정, 진보당 권혜인, 녹색당 김유리, 또 자유통일당 고영일 후보 이렇게 출마를 했어요. 제3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 지역에서 어떤 좀 역할을 하고 이런 의미를 갖고 출마를 했는데 결과가 어떤 상황이 된지 좀 평가를 좀 해주시죠. 이 정당, 소수 정당에 대한 결과는 총선까지 앞으로 앞두고 이어지게 될 정치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번 있었던 봄 전주의 보궐선거에서 진보당이 승기를 거머쥐면서 예. 나름대로 진보 진영에서 역할하지 않겠냐 싶었는데 막상 강서 현장에 가보니까 이 진보당에 대한 목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리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정의당도 과거에는 이 대한민국 진보 정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이 차지했던 적들이 있습니다만 네. 벌써 오랜 기간 동안 이 정의당의 역할들이 계속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어서 네. 만약 이번 보궐선거에 유의미한 득표율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진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로 오늘 법사위 대법원 이 국정감사 이 수장이 없이 진행이 되죠. 자, 일단 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이 초유의 사태의 책임 소재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립니다. 여당의 입장이 뭔지를 먼저 여쭙고 싶네요. 어떻습니까? 네, 이균영 후보자에 대해서 대법원장으로 역할하지 못할 정도의 완벽한 결격 사유가 있냐? 아마 민주당에서 그렇게 주장하기 어려울 겁니다. 네. 정치적으로 낙마를 시킨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 여기도 힘이 실릴 거라 보고 그 결정적인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면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기도 합니다. 예. 제1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 한복판에 있는 과정 속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부결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예. 민주당 전체가 이해 충돌에 걸려
있다 이런 얘기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예. 마지막 이균용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도 대법관 후보에 대한 천거가 있을 때마다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도 꾸준하게 여론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실질적인 내용들의 이 피천거가 됐던 상황이니만큼 예. 이 이균용 후보자가 자격 없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건 민주당 스스로의 모순적인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김병미 최고가 얘기한 것은요, 정치적 낙마다 시킨 거다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김균영 이 후보자 낙마를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정치 투쟁이다 또 불순한 의도 민주당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청문회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준이라는 것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네. 그만큼 중요한 자리니까 예. 청문을 통해서 국민들을 대표한 사람들이 인준을 해라 이런 거거든요. 예. 지금 다른 장관직과 다르게 이 자리는 인준 투표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전 정부에서도 천거가 있었었고 정치적 낙마를 시킨 거다 이렇게 지적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네. 국민들이 눈높이에서 바라본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에 비춰 투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결과를 수용해 줘야 그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그걸 정치적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청문회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앞으로는 정권에서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으면 전부 다 청문회 없이 그냥 다 임명해 버리면 되지 왜 그거를 그냥 인준 투표를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예. 이게 민주주의고요. 그 시대에 맞는 양심적인 판단을 국민의 대표들이 하는 것이고 그것을 예. 존중해 주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두 번째로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이균용 후보자의 부결을 연결시키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좀 보는 게 아.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리스크를 진 상태에서 대법원장 후보를 낙마시키면 법원으로부터 좋은 어떤 감정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불만을 증폭시키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논리적으로는 좀 약간 비약이 있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장 후보로는 적당치 않다, 상식적으로 그렇죠. 맞지 않다라는 거를 그렇게 둘러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오늘 국감에서 사법부 파행에 따른 문제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우려도 크죠. 현재 전원합의체 사건만 5건이 지금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늦어지고 화급심 줄줄이 미뤄지고 이런 사태가 지금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제일 우려되는 게 재판 지연에 관련된 내용들이죠. 예. 제가 앞서서 조국 전 장관 얘기를 꺼냈던 게 네. 이게 이제 김태우 후보자 만밀했던 2019년도 일입니다. 네. 근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선고들이 다 줄줄이 이어지는 동안 이제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대해서는 재판이 하세요로 미뤄지고 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국회의원직을 잃어버린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국회 정말 간단한 사건이었는데 국회의원직을 거의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뒤늦게 끌고 왔던 것 이 재판 지연의 대표적인 케이스 아니냐 주장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재판 리스트 중에 가장 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네. 공직선거법에 위반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빠르게 정리가 돼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재판들이 사일필 미뤄지고 되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건강상의 문제를 들면서 이 재판에 대한 지연 문제를 본인 스스로가 이끌고 가고 있는데 대법원장까지 이 다수소 갖고 있는 민주당이 힘자랑을 하면서 부결시키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재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이게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은 글쎄 이균용 후보자가 그 정도로 뭐 아니냐 대법원장을 안 시킬 정도냐라는 지적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전원합의체 문제도 있고 뭐 지금 당장 내년 1월에 임기를 마치는 두 대법관 후임 절차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현실적으로 우리 걱정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감수하면서까지 이균형이 안 되는 이유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 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좀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예. 자, 사법부라는 게 어떤 겁니까? 단기적인 뭐 공백, 단기적인 문제 이거보다는요. 6년간의 판결과 어떤 6년간의 사법 집행이 예.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고 거기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인 어떤 분쟁 같은 게 줄어들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오히려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고 오히려 역사를 통해 볼 때 중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의
단기적인 문제를 너무 강조해서 자꾸 공백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사실은 괜찮은 제대로 된 사람을 빨리 추천해가지고 통과를 시키면 그 단기적인 문제는 이후에 좀 서둘러서 치유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양쪽의 의견이 강하게 맞서고 있는 이런 상황에 내일을요, 이 법무부 국감장이 또 예정이 돼 있죠. 한동훈 장관이 등판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좀 일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 이 상황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결국 한동훈 장관이 나올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한동훈 장관에 대한 공세를 쏟아내는 건 민주당의 목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되고 세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난 다음 예. 여기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탄핵안에 만의 얘기들이 많았는데 실질적인 결행에 민주당이 옮기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탄핵을 실질적으로 가결한다 하더라도 헌재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내용들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난날 이상민 장관의 사례처럼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후폭풍이 불 거라는 걸 민주당이 모르지 않거든요. 네. 오히려 한 장관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가속화시키면 시킬수록 지난날 체포동의안 때 가결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부각되면서 민주당 내적 분열만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병민 최고가 지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후에 민주당에서 한동훈 카드 탄핵 카드 만지작거린 거 사실이죠. 이 국감 이후 탄핵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또 어떤 의미인지 민주당 내에서 지금 요 한동훈 탄핵 카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탄핵이란 말이 너무 자주 쓰이는 거는 안 좋다는 거를 지도부가 예. 좀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좀 차분하게 예. 이런 건 자주 그리고 감정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예. 불법적인 측면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그게 예. 우리가 정리가 되면 그때 하겠다 이런 어떤 입장으로 보이고요. 예. 그런데 그런 입장을 가지는 게 저는 오히려 바람직한 거라고 보거든요. 지도부가. 네네네. 근데 그런 지도부의 입장을 한동훈 장관이 왜 지금 안 하느냐 이러고 비아냥거리는 태도는 저는 굉장히 안 좋다고 보고 조금 이게 더 나가면요 국민들은 굉장히 피곤해하고 너무 오만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 저는 예. 이렇게 좀 말씀을 한동훈 장관님께 간곡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가짜 뉴스 사건 또 정부의 이제 통계 조작 의혹 여러 가지의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국감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까지 맞춰 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